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의 세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비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률의학 연구원의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세 번째 사건은 환자에게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만 지속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미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39세 남자였습니다. 2003년 5월 10일 18시경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19시 30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도착 당시 활력 징후 및 심전도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혈압 80에 40, 심박수 58에 호흡 26회이며 혈당은 437로 당뇨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19시 45분 아스피린, 이소켓, 프라그민, 도부타민, 도파민 등 약물을 처방하였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을 투여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지 45분 후인 20시 15분 심전도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1시 환자의 위중함을 보호자에게 알렸고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혈전용해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1시 5분과 50분에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아제를 투여하고 심전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는 유로키나아제 투약 후 흉통이 완화되었으며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새벽 0시 40분 흉통을 재호소하였고 20분 뒤 도파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징후 등을 재평가하며 투약하는 약물들을 조절하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적으로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는 6시 40분 혈압은 60에 30으로 떨어졌으며 호흡은 28회로 증가하였습니다. 1시간 후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대동맥 풍선 펌프 시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9시 5분경 혈관 조영실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10시 7분 환자는 대동맥 풍선 펌프 시술을 받은 후 심정지 발생으로 기관삭관을 통해 엠부백인과 심폐생수를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중환자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고 심폐생수를 계속 유지하며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10시 40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에서는 환자가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아제를 투여받은 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흉통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즉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 중재술 등 응급시술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시키는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급성 동맥 중재술을 신속하게 시행했어야 함에도 약물 치료를 지속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지속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는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흉통이 지속된다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전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혈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치의에게 보고했음에도 처치가 지연된 것으로 수정되는 부분의 재발 방지는 신속한 혈관 조영술과 시술이 가능한 전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입니다. 환자 대응이 취약한 시간인 저녁이나 주말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 및 관리 절차가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취약 시간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시술이 가능한 타 병원으로 전환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 및 지원 체계 미흡의 재발 방지는 환자 상태 보고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계 업무 및 간호에 대한 재교육과 이에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환자 대응이 취약한 시간에 내원한 환자 진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취약 시간에 고위험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를 책정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기타 의료 인력의 충분한 인력 보충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5월 10일에 환자가 유로키나제 투여 받고 흉통 호전 반응 보이다가 다음 날에 0시 40분 정도에 이제 뭐 가슴 답답하고 호흡곤란 다시 호소하고 막 이러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때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내지는 뭐 관상동맥 중재술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걸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전원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랬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요 케이스도 조금 시기가 좀 오래된 케이스라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단 유로카이네이즈 같은 이제 그 혈전 용해제 이제 국내에 없고요. TPA라고 하는 이제 약제 혈전을 녹이는 약.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혈전으로 꽉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이제 파괴되는 병인데 그걸 녹이는 약을 이제 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유로카이네즈 등은 없고 TPA 같은 이제 스롬보라이티스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하고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요새 최근 이슈가 있어서 왜 스텐트를 안 넣고 이런 걸 먼저 썼냐 해서 아마 법적 다툼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으니까 요새는 이슈는 안 되겠지만 이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디케이션을 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면서 처음에 혈압이 낮았거든요. 80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성 쇼크라 그래서 심장 때문에 쇼크가 온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그 스텐트 삽입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스롬보라이티스를 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빠르게 한다 그러면 30분 이내로 하는 목표를 잡고 치료를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시간이 뭐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걸렸다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써서 바로 좋아져야 됩니다. 약을 써가지고 1시간 이내로 이게 호전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바로 또 이제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넘어와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다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케이스고 취약 시간이 하더라도 사실 응급실이나 내과 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프로시저를 판단하는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았던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조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요. 이게 이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능력이 안 되면 전원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대학병원이에요. 그 지방에 제일 큰 3차 병원이고,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인데, 이런 병원에서 그 전원을 시켰을 때, 그럼 전원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고, 이 왜 여기서 이런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지를 못했는지, 의료기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사가 없거나 또 아니면 지방병원들이 이런 응급 상황이나 큰 수술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서울로 보내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30분에서 한 60분 사이에 이 중재술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병원 평가에 큰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래 골든타임은 진단 후 2시간 내에 하면 되는 거고요. 전원하는 경우는 중재시술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 중재시술 하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은 그 병원의 규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규모를 본다 그러면 전원은 옳지 않고 중재시술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그 환자를 직접 봤던 프라이머리를 보는 전공의였겠죠. 아마 전공의의 지식 정도가 좀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마 혈전용해제까지 쓰는 판단을 전공의가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통 심장내과 교수가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교수가 이제 이런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럴 때는 바로 연락해라. 바로 나가가지고 시술하겠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놓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 사람이 꼭 그 환자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그래서 다른 나쁜 환자를 보다가 또 시일을 놓쳤을 그런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 놓친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환자가 혈압 떨어지고 안 좋아지는데 놓쳤던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제가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 하나 네. 질문하면 이 환자가 저녁 7시 반에 응급실에 갔거든요. 네. 그렇게 늦은 시간 같지는 않은데 혹시 대학병원급에서 주치의사들 전문의들은 집에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이니까 이럴 경우에 대기 이제 응급을 담당하고 있던 전공의들이 전문의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거나 뭐 병원에 다시 오게 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학병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전공의들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아까 이제 응급의료법의 발전이라든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응급학교 교수들이 다 보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오류 없이, 물론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하지만은 뭐 큰 문제 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바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재 시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게 다 시스템이 돼 있고요. 국내 이제 예전에 그 뭐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평균을 내보면 뭐 60분 이내 거의 대부분 다, 가이드라인이 사실 2시간인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조금 옛날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스롬보라이티스를 잘 안 쓰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중재 시술하는 스롬보라이티스를 안 쓰고 그냥 약물 치료하다가 중재 시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때 초응급을 다루는 질환이고, 심근경색증에 ST 분절 상승이 없는 심근경색증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며칠 약을 끌다가 중재 시술을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경우도 빨리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다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이게 지금 2003년이라서 좀 오래된 케이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 체계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잘 안 잡혀 있을 때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토요일 저녁에 환자가 와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만약에 이런 그 이제 시술 같은 거 할 때 전문의 선생님들 요새는 나올 수 있는데 진료팀 전체가 다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가는 때도 다 같이 출동 시스템이 다 잘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병원이 다 잘 돼 있고요. 그거를 좀 특화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원들이 다 2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6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를 받는 병원들은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전공의가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전공의 개인 수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잘못된 판단이 환자한테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전문의와 전공의들 이외에 이제 영상 기사라고 하나 의료 기사들,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의료 기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런 관상동맥 중재술을 현실화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꼭 있어야 되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요. 영상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있어야 되고, 전공의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한 분 나오시는 병원도 있고 두 분 나오시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전공이나 전임의, 펠로우라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시술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시술은 전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제든 24시간 동안에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요. 대기 상태에서 온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분 내에 병원을 저는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도 움직이고 있고요. 심근경색을 보는 병원이라면 20분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적어도 한 2시간 이내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기사나 간호사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요? 영상을 만지는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만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킨다든지 그런 특별한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맞춰가지고 약을 주고 뭐 차팅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시술하는 걸 도와주는 이제 그런 부류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기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상병리 기사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시술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보통 아주 적은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의사 1명 나오지만 뭐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근경색 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문제가 되는 케이스 그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이제 코드블루라든지 이렇게 심장이 멎었을 때 여러 당직 의사들이 전체가 다 모이게 하는 콜을 넣어서 의사들을 소집해가지고 인원을 또 갑자기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류가 의사 말고 간호사, 방사선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류고 그 외에 이제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보조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시술이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신현호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동맥 풍선 펌프 시술 결정을 할 때 형이랑 환자의 형과 형수가 이거 설명을 받고 이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동의서를 받는 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사건 저희 지금 이 유튜브를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본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게 이 동의에 대해서도 많이들 학생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사실 그 환자 본인한테 처음에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의식을 잃거나 뭐 이게 판단 능력이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 됐을 땐 사실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시간 끌다가 오히려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전에는 법적인 면에서 동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의사협회 같은 데서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오는 감정서를 보면은 응급 상황일 때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먼저 손 처치하고 후에 나중에 간단한 경과 설명을 하면 된다는 감정서도 많이 오는 걸 보면 임상에서도 이미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게 많이 교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응급 상황이라도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서는 무조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모든 시술이 확률적으로 뭐 100케이스 있으면 몇 퍼센트로 확률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되면 제일 좋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호자한테 동의서는 무조건 받고 있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그때는 이제 사전에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의서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의서 받는다고 이제 지체하게 되는 게 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술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 의사는 뛰어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심근경색증인데 환자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동의서도 못 받고 환자가 이제 병원을 탈출하듯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하죠. 보라매 사건 같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리즘,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의서를 이제 꼭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동의를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 하는 이상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문제가요. 제가 앞으로 또 교육 과정 중에서 이 설명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큰 문제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 이 동의를 받는 경우가 의료계 현장을 보니까 지나치게 요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양식에 맞춰서 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환자가 그 연명의료 이제 포기한 그 의사표시를 하신 분인데 다행히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에서 살렸어요. 근데 그 직후에 가래가 껴서 이제 기관 폐쇄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석션만 해주면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전공의가 전에 보니까 연명의료를 안 받기로 결정을 한 서류가 있으니까 석션조차 안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기 결정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부족해서 발생된 사건들인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그 먼저 선처치하고 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임상에서 가족들한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전화 동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그 시간에 일초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그게 의료의 기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1차라도 딜레이지 하지 않도록 준비도 하면서 동의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 안 받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거에 지체하지 않는 그 업무를 분담하면 되니까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은 동의를 받아주고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준비되면 이제 바로 올려가지고 환자 치료하는데 그 시간을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오히려 더 부분처럼. 혼란스러운 거는 없고요. 네. 안 받으면 안 한다. 동의, 그게 원칙. 예,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한다. 예, 네.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서 사실은 그 보호자가 연락처가 알 수가 없고 연락을 안 받은 경우는 합니다. 네, 그걸 네. 뭐 딜레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딜레이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이 되면 다시 전화 동의를 한다든지 와가지고 동의서를 좀 써주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문제가 환자들이 딜레이돼서 생기는 환자에 대한 위해가 없도록 최선을 네. 다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제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에 했었을 때 이 부분을 그 의료법에도 없는 동의 부분을 응급의료법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정말 이걸로 인해서 지체돼서 환자의 생명에 우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법안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거기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합병증 설명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병원 수학입니다. 합병증은 확률적으로 생기는 거고 설명의 의무에 관련된 거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제 뒤에 케이스 나와주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설명 의무를 다한 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그거를 설명을 다 하다가 언제 동의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면으로 한다든지 요새는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한 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